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그제 경기도 수원시의 다세대 주택에서 새 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8년 전 송파 새 모녀 사건의 판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보험도 없이 암 치료를 받고 있었고 두 딸 역시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빚쟁이를 피해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바람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새내기 대학생이 기숙사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라는데요. 보육원에서 성장한 청년이었고요. 주변에 따르면 보육원을 나올 때 받았던 지원금 700만 원을 거의 다 써버려서 금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사회 안전망을 더 키워야겠습니다. 8월 2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안녕하세요. 배우 유연석입니다. 추석 선물 고민되시죠? 추석엔 스팸, 이집 스팸. 추석엔 스팸, 이집 스팸. 모두 좋아하는 스팸. 추석엔 스팸, 이집 스팸. 이번 추석에도 스팸을 선물하세요.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또 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일시불 구매 시 캠핑웨건 패키지 지급.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8월 2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이육사 시인의 순국 78주년을 맞아 이육사 육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육사 문학관 안재건 교육 홍보과장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안영진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절기상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선선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의 처서인데요. 곧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벌써부터 추석 때 어떤 선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관련해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선물이나 감사표시의 허용 범위, 부정청탁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허용되는 선물이나 식사 접대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6년 전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요. 일단 이 법에 몇 가지 획기적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 부분인데요. 이 통상은 부정부패 관련 법률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법률은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점이 있고요. 네. 때문에 입법 당시 일부 학계, 일부 언론계 등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김영란 전 대법관의 주도로 입법이 성공되어서 김영란법으로 또 불립니다. 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뇌물죄의 경우에는
금품 수수하고 업무 수행 간에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게 문제가 이제 좀 실무상 어렵다는 건데요.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공무원 등을 이제 뇌물죄로 기소해도 그 대가 관계가 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경우가 좀 있었죠. 네. 그리고 이런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전혀 없더라도 금품 수수 자체만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벗꾸라지들을 다 잡아넣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김영란법이 당시에 만연해 있던 접대 문화와 청탁 문화의 경종을 울려서 대한민국을 살렸다라는 평까지 들은 바 있는데요. 네. 일단 이 법은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는데 적용이 있을 뿐이라서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일반인에게 주는 사안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제가 공직자 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적용 대상에 공직자 외에도 공공기관 임직원, 네.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임직원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니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공직자 등의 부인들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따르면은 원칙적으로 일단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예외 사유가 항상 문제되죠. 이 예외가 몇 가지 허용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법 규정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많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때 요 얘기도 이 금액 한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사람 사는데 뭐 너무 이래 둘이 밥 먹는데 저녁에 3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있고 네. 가액 산정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뭐 좀 우리나라가 사실 이 정문화가 많고 연고 문화가 많아서 전부 연줄로 하고 뭐 접대하고 이런 게 있었고 뭐 있는데요. 이걸 과감하게 좀 없애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반발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는 방향성은 맞고요. 네. 네, 다시 얘기로 돌아오자면 우선 한도를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씩 변동이 되어서 그런데요. 네. 현재는 이제 음식물이죠. 같이 이제 식사 자시고 이럴 때는 1인당 3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음료나 술도 다 포함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녁 뭐 자시면서 이렇게 뭐 한 몇만 원 나왔는데 3만 원 넘게 이제 접대를 받으면 요 걸리는 거죠. 1인당입니다. 네. 그 경조사비는 5만 원이 한도입니다. 근데 화환의 경우에는 또 10만 원까지 좀 늘려놨습니다. 한도를. 이게 화환 같으면 이제 농수산과 관련이 돼서 조금 한도를 두는 것 같고요. 취지가. 그 외에 선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제 다만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참기름 이런 게 있겠죠. 네. 뭐 배추, 뭐 사과 이런 게 다 해당되는데 10만 원까지 한도가 불어납니다. 요거는 상시적으로 그렇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석이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추석과 설 관련 일정 기간 동안에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 한도가 2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게 한시적인 건데요. 네. 이제 법령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이제 추석이 9월 10일이죠. 네. 그러면 이제 올해로 치면 2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는 기간이 지난 수요일인 8월 17일부터 이제 다음 달 9월 15일 목요일까지 30일간입니다. 요때는 20만 원까지 이제 선물하셔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데요. 네. 뭐 깨알지식으로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발송은 했는데 택배로요. 네. 가끔은 이제 이게 밀려가지고 그 기간 지나서 도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참 시행령이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뭔가 하니 그 기간 안에 발송만 하면은 기간이 지나서 도착해도 기간 안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개안타라고 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올해 같으면 적어도 9월 15일 목요일까지 발송만 하면은 20만 원까지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법을 요래 허용하는데 뭐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받는데요. 조금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그러니까 매해라고 볼수 있어요. 1년에 300만 원 초과해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쌍방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형사처벌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뭐 조금씩 받아가지고 300만 원 넘어보거나 이러면은 처벌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주 만나 식사하시고 요럴지라도 안 넘도록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건 형사처벌 당하니까요. 네. 다만 이제 이 정도의 1회에 100만 원 내지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물이나 접대 한도를 좀 벗어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쌍방행의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살짝 궁금한 게요. 예, 만약에 이제 그 사립학교 그 교직원까지도 규율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한 예.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선생님께 했어요.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데요. 네. 그 부분은 권해지기는 좀 이게 사실 뭐 이걸로 뭐 누가 과태료 막 고발하고 그러진 않을 텐데 이게 공무원 징계도 받을 수 있고 네. 하는데요. 일단은 뭔가 편지 써드리고 선물을 네. 하지 않는 게 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굳이 이제 5만 원 이하로 선물을 했다 이러면 이게 직무 관련자로도 받았기 때문에 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한 번 더 요거 논란이 좀 있는데 네. 일단은 뭐 5만 원 안으로 받아 뭐하고 안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예 그 편지 딱 받고 깔끔하게 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요거 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실하게 해서 한번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래 참 이게 정으로 하는 건데요. 뭐 직속 상관이 떠날 때라든지 예. 언론사도 그렇고 참 뭐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요. 그렇네요. 이게 좀 이래 뭐 너무 네. 매정하다 그럴지도 좀 깔끔하게 하는 게 맞긴 그렇네요. 맞습니다. 스승님께 다음에 요건 한번 감사의 보강해 마음은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지로 우리가 감사의 맞습니다. 마음 표현하자. 이게 이제 제일 깔끔한 거네요. 예, 노래 불러드리고 감사의 편지 써드리고 네. 또 이래 종종 연락드리고 졸업해서라도 네, 안 하긴. 잊고 연락드리는 게 맞지. 그게 정이죠. 뭐 선물을 하는 맞아요. 거는 선물하고 연락 맞을 끊는 필요가 없다. 것보다는 종종 네. 연락드리는 게 제일 큰 선물이네요. 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등 수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부정청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게 금지되는 선물이나 금품 뭐 식사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금품 등 수수 없이 청탁, 그 말만 요래해도 이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무엇이 부정청탁인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뭐 법조항 억수로 이거 조상적이 어려운데요. 그거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좀 이게 채용 관련 사안인데요. 네.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학교 어학원 직원 추가 채용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심사 후에 이제 요 사람 그 면접 중에 한 명이 친인척 가게 있는데 홍길도 요 사람 걔 안에 있겠네 좀 그 잘 봐달라라고 그 어학 원장에게 이제 그냥 말만 이래 한 사건입니다. 네. 그 언뜻 생각하면 뭐 돈이나 금품이 전혀 오가지 않았고 잘 봐달라 이래 말 한 번 했는데 뭐가 문제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뭐 그렇고 뭐 언뜻 보면 사람 살다 보면 친정 면접 봤다는데 뭐 한마디 말도 안 해주면 그것도 매정한 거 아니냐 이 정도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법원은 이 사안에서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한 사실 인정하고 그리고 청탁한 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했습니다. 참 선의로 이래 우리 친척이 잘 받아하고 이래 한마디 하고 100만 원 과태료 맞은 사안인데요. 우리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네. 채용 관련 사항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요? 예, 뭐 언론사든 사립학교든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이든 다 이래 한마디 하는 걸로 부정청탁에 해당돼서 과태료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네. 두 번째는 승진 관련 사안인데요. 네. 이게 지방에 보면 또 승진에는 보직과 관련해서 승진 시즌에 뭐 억수로 청탁이 많이 들어오는 게 비일비재한데요. 이제 요 사안도 유사합니다. 인사위원회가 이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할 본부장 3명에게 이제 위원회 개최 사흘 전에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승진 대상자가 홍길도 있는데 좀 배려해달라라고 요거뿐이었습니다. 바란 게. 네. 요것도 금품 수수 없이 단순히 전화 걸어가지고 배려 좀 해달라 말했는 것 뿐인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봐서 과태료를 200만 원이나 부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잘 봐달라고 전화하는 것도 억수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인사 관련해서요. 요게 부정청탁이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예. 좀 이것까지 부정청탁이 봐야 되냐라고 막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적어도 법상은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번 사안도 좀 약간 재밌으면서 너무 자주 발생하는 사안인데요. 그 이른바 표를 부탁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 촌에 이래 네. 뭐 철도에 아는 사람 있으면 요리 부탁해서 좀 빼놓고 이런 거 좀 있다 아닙니까? 어디 갈 예전에 때. 이게 정의랬고 그런데 예. 요것도 이제 이 기차표 예매 담당자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TMO인데 요 TMO라고 그걸 통해서 철도공사 판매하는 철도 승차권을 구매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죠. 네. 근데 부탁을 받은 사람이 부탁에 따라서 이제 철도 승차권을 예매 지원을 담당하는 군인에게 좀 철도 승차권 좀 구해달라고 이래 부탁을 한 사안이죠. 네. 참 뭐가 문제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 법원은 최초로 이런 부탁을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수수 금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봐서 과태료를 30만 원 부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철도공사 있는 사람들 자꾸 이런 거 부탁하면 이 걸립니다. 안 되겠네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급심 예. 이거 환불이 안 됩니다. 안동말로. 예. 이 정도로 이제 그 어떤 엄격하게 이제 네. 하고 있는데 이런 하급심 재판 사례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겪거나 들은 사안으로 사실 우리 생활 속에 뭐 저도 그렇고 뭐 만연해 있다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좀 가수 좀 소개해달라고. 예. 어떻게 이렇게 섭외 안 되냐고. 그럼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앵커 그 진행자분 같으면은 언론기관의 직원으로 되고 네. 언론기관 직원에게 이제 직무와 관련 청탁하면 요 걸립니다. 그렇죠.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진행자분의 업무에 예. 가수 섭외가 포함되느냐? 네. 요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진행자분께 나에 대해서 좀 뉴스나 요 가수 잘 말해 다 하고 이러면 예. 이제 부정청탁이 되지만 예. 업무 관련이 없는 이제 뭐 소개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업무 관련성이 약해서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군요. 하여튼 어디든 간에 이게 이제 잘 봐달라, 이제 뭐 채용, 승진, 보직, 항공공사 이런 거 잘 봐달라, 살펴달라라고 말해도 부정청탁에 해당돼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공무원 같은 징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요를 좀 알고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의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요. 이제 예. 좀 바꿔봐야 되겠네요. 말 한마디로 과태료 낼 수 있다. 말 한마디로 예. 징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좀 유념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추석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등 수수 그리고 부정청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인이자 독립운동가죠. 이육사 시인의 순국 78주년을 맞아 이육사 문학관에서 이육사 육필 특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육필인지 궁금한데요. 이육사 문학관 안재건 교육 홍보과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육사 문학관의 안재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순국 78주년을 맞아서 이육사 문학관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이육사 육필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다죠. 이달 30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이번 특별 전시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의 육필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육사 형제들의 글과 그림도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더불어 구한말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자 이육사의 외종조부인 왕산 허위의 서간과 독립운동가이자 이육사의 외숙부인 허규의 글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제목이 이육사의 내면 풍경이더라고요. 이 제목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육사는 일제강점기에 이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우다 순국한 시인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보면 이제 이육사를 신성화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육사는 다정다감한 내면의 인간이자 자신의 신념과 윤리를 관철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그런 무릅쓴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특별 전시에는 무엇보다 이러한 인간 이육사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신화가 돼버린 또 과거의 이육사가 아니라 우리 앞에 살아 숨쉬는 일상의 이육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대면해보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네, 우리 앞에 살아 숨쉬는 일상의 이육사를 대면해보자. 이런 취지, 많은 분들께서 이 취지에 맞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육사 시기에 육필 시인의 육필 원고 전체가 일반에 공개되는 건 최초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좋은 거는 일단 현장에서 한번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일단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은, 이육사 육필 시인 편복하고 바다의 마음을 비롯해 집안 어른인 이영우에게 보낸 한문 편지, 그리고 문인인 신석초와 최정희에게 보낸 엽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편복이라고 하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가엾은 박쥐여 멸망하는 결의 요 구절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요 시가 이제 전시되어 있어서 육필로 직접 이렇게 저희가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문하시면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 편복이라는 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요 시는 어떤 시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편복에 대해서는 제가 전시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다 보니 그 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밀도 있게 제가 아직 공부를 좀 덜 했는데 당시에 이제 현실을 처한 현실에 대해서 박쥐에 이제 비유를 한 그런 이제 시입니다. 사실 저도 이 이육사 문학관에 직접 가서 보고 여러 작품들을 만나고 또 시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직접 접하면서
가슴이 더 절절했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더 깊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프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번 이 전시회를 직접 만나보면 그렇게 더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보통 이육사를 저희가 시인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입교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에 몸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러한 배경들이 오히려 이육사를 일제강점기의 순국시인이라는 한정된 기억에 이제 가둬두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특별 전시가 이육사의 내면과 다채로운 의식을 관람객들에게 이제 실감 있게 전하면서 이육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다양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육사 이제 요번 이 6필 전시회는 못 가봤지만 문학관에서 느꼈던 거는 되게 섬세한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요. 이육사 시인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의 6필을 보면서 어떤 점을 느끼면 좋을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문하셔서 직접 6필을 보시면 보통 저희가 이육사의 작품 예를 들면 광야라든지 절정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굉장히 남성적인 면만 강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인 편지라든지 엽서에 보면 상당히 여성적인 면도 그런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이육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육사 6필 특별 전시는 안동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네, 이번 특별 전시 안동을 비롯해서 대구하고 서울에서 진행이 됩니다. 안동에서는 8월 31일까지 전시를 하고 9월에는 대구 생활문화센터에서 그리고 10월에는 서울 문화공간 이육사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번에 전시된 이 육사의 친필이 국가등록 문화재가 된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육사 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육사의 한문 편지 한 점하고 엽서 2점이 이번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18년에 이육사 6필시 편복하고 바다의 마음이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3점이 이제 등록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등록 문화재로 추가로 된다고 하니까 더 반가운데요. 이번에 등록 예정인 6필에는 편지와 엽서가 어떤 분에게 보낸 것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 예고된 편지와 엽서는 이육사가 친척과 친구에게 보낸 일상적인 안부, 그리고 생활고에 대한 걱정, 건강을 기원하는 등 당시 근황을 담아 보낸 이제 친필입니다. 일단 한문으로 작성된 친필 편지는 이육사가 중해일보 대구지구 근무 시절 친척인 이영우에게 보낸 서신이고요. 당시 이제 겪고 있던 생활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엽서 2점은 호영호재하던 시인 신석초와의 우정과 고향을 자주 찾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육사 모습과는 다른 인간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는 6필로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육사 문학관에서는 이 육사 선생의 뜻을 받들고 기리고 있는데요. 행사나 향후 계획 같은 문학관 소식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문학관에서는 지금 전시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그 전반기에 성황리에 마쳤던 생애전환 사업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총 15강이 진행되는데 각 분야의 저명한 초청 강사를 모셔서 진행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강사만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9월 24일 그 영화감독 이창동 감독을 초청해서 영화 시를 함께 보고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에는 이육사 100일장 그리고 뭐 시낭송대회 등이 있고 또 사업으로는 이육사 문학관 수장고 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또 이육사 사전 편찬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한 번쯤 이육사 문학관을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소식들도 계속해서 접하고 계실 것 같아요. 위치 자체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해주는 느낌? 그러면서도 좀 뭔가 가슴 허한 그런 면도 저는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행사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번 전시회도 찾아주시고 또 이육사 문학관의 행사도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육사 문학관 안재건 교육 홍보과장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럼블피쉬가 부릅니다. 비와 당신.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할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 막연해지는 빛바랜 추억 그 얼마나 사무친 건지 미운 당신은 아직도 나는 그리워.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종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초대박을 치고 있지만 그 열기가 우리나라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우영우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평론가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우영우 변호사 역할을 한 박은빈 배우를 그 전 작품이었던 스토브리그 그리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로부터 눈여겨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1화부터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못 보게 되면 나중에 넷플릭스라도 봤고요. 특히 유튜브에 올라온 해외 반응을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랑 어떤 점에서 같이 공감하는지 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뭐 이런 걸 보려고 봤는데 하여튼 매우
따뜻한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박은빈 배우 자체가 눈빛이 너무 저는 반짝반짝 빛나서 이렇게 끌리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박은빈 배우는 눈동자로도 연기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그런 면에서 박은빈 배우와 딱 어울렸던 드라마가 아닐까 싶은데 오징어 게임 이상의 데이트를 치는 K-드라마라는 외신의 평가도 있던데 그렇게 정말 인기가 많은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체감하는 거 이상으로 해외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ENA라는 신생 케이블 채널에 VOD를 제외한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이 제공되지 굉장히 약점이거든요. 딱 2회만에 입소문 타면서 맨 처음 0.9%로 시청률로 출발해서 맨 마지막에서는 17.5%로 거의 17배 이상의 기적의 시청률을 보였죠. 근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그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OTT 서비스 덕분에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아랍에서 아시아국부터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한 2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더니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종영이 됐지만 이제 시작한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8월 19일 기준으로 월드 랭킹 3위, 브라질, 멕시코 등 21개국에서 1위, 71개국에서 10위권 안으로 차트인했다라는 거죠.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넷플릭스가 이게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는 그 우영우 DVD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해서 판매하는 거죠. 미국 CNN에서는 지난달 20일 이미 또 다른 한국의 히트작이 되어서 투자자들에게 오징어 게임 같은 성공을 거둘지 모른다 희망을 주었다. 역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남편도 눈물 흘리면서 봤거든요. 이 작품 자체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는데요. 이전에도 굿닥터, 마라톤 등을 비롯해서 자폐성 장애 지닌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존재했는데요. 특정 분야에서 천재성을 드러낸 서번트 증후군을 다뤘는데 이번 우영우는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자폐성 장애 주인공을 도입했다는 거는 같은데 설정 자체는 좀 진부하다. 그런데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전 작품들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할 지점을 던져줬지만 우영우만큼 이만큼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준 작품은 없었다. 작품 외적으로 뭐 리메이크니 뭐 배우 몸값이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영우 드라마가 던져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 동성애자, 뭐 탈북자, 뭐 여러 가지 이 약자들에 대한 시선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고민거리를 이건 아직도 진행 중이고 현재 논쟁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영우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본다라고 하는 집주인이 막상 장애인이 들어온다니까 계약 하루 앞두고 파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결혼 문화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들은 뭐 동거? 뭐 괜찮아? 라고 하다가 당신 자식이 동거하는 허락하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심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영우 드라마라는 것이 이 드라마상에서 나타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선에 대해서는 다 따뜻하게 보다가 그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로 닥쳤을 때는 이게 좀 고민거리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영우 드라마는 판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타지여서 저희가 더 빠져들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게 판타지를 배가하는 요소 중 하나가 정명석 변호사, 서브 아빠라고 불리는 바로 그 정명석 변호사의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런 상사가 없잖아요. 혹시 진행자님은 회사에서 또는 주변에서 이런 상사, 이런 선배가 되십니까? 제가요? 제가 하고 싶은데 능력이 그만큼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한바다라는 대한민국에서 뭐 최고 뭐 이렇게 회사에 그러다가 이제 뭐 로스쿨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엄청난 수석주로 자폐 변호사. 이 말이 이 자체가 드라마 자체가 판타지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서브 아빠라 불리는 정명석 변호사.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영우 변호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영우의 가지고 있는 천재성보다는
우영우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데 천재적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아빠 우강호는 뭐 자신도 똑똑했지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접고 지금 분식집을 하고 있고. 그렇죠. 소위 이제 둘도 없는 친구 우투더 영투더 우를 외치는 동그라미. 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불가한 요소가 됐고 또 봄날의 햇살 최수연은 어차피 1등 우영우라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늘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었죠.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우영우가 더 천재적이다. 정명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이제 차이에서 환타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관계성은 한바다에서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서브 아빠 정명석 정점을 찍는 거고 한바다 대표 한성현 대표도 그런 관계성 확장이 일환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무엇보다 시청자들 마음을 오물조물 이렇게 매만져 주었던 우영우의 연인 이준호 직원 옆에서 돕는 조력자이자 우영우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우영우와 사귀는 것을 주변 가족과 친구들과 이해 못하니까 갈등을 겪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옆에 돕는 사람이 있으니 드라마의 화제성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죠. 누가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냐고요. 확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변호사, 동료 변호사이자 경쟁자인 권민우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악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마지막에 가서는 또 이렇게 돌아섰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7화에선가요? 네. 그 최수연 변호사에게 얼굴 붉히면서 우영우가 강자예요. 이 게임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우영우가 약자는 그거 다 착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펌 대표와 선후배 관계인 아버지들이 취업할 수 있었던 우영우에 대해서 공정 문제를 지적하죠. 네. 이 장면 나오고 나서 시청자들이 정말 마음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권민우 변호사가 우영우를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경쟁자로 인식한다는 긍정적 평가에다가 가 있었는데 이 7화가 나오고 나서 소위 얘기해서 권민우라는 캐릭터의 인국공 사태라든지 연세대 청소년 노동자 고소 사건이라든지 한국 사회 공정담 논쟁을 촉발시킨 이대남의 화신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이 신자유주의에 찌든 대한민국의 이 무한 경쟁의 허덕이는 2030 세대 전반적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런 압축적인 모습이다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뭐 공정도 자기 이익 따질 때만 갖다 쓴 논리 같다부터 그런 이야기하는 당신이 잘못된 거야 여러 끝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화제성을 높이고 논쟁성을 높였죠. 진행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무한 경쟁 속에 2030 전체가 처한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그 공정 논리를 늘 입에 담고 다니지만 자신의 이익과 충돌이 될 때는 조금이라도 이제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2030 주류 남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뭐 다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더 화제가 된 것 같고 권민우라는 캐릭터 역시 그런 한 장면을 아주 적확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캐릭터 덕분에 저 모습은 나 같아, 나도 저런 거 같아. 맞아, 우리 주변에도 저런 사람 있잖아. 내가 그래서 그랬어,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더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따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드라마가 착한 드라마잖아요. 그리고 또 우영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쩜 점점 저렇게 목소리가 커지지? 어떻게 저렇게 거침없이 자기의 말을 하지? 뭐 이런 걸 보면 변호사로서 우영우가 또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성장 드라마다 이런 평가도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맨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점점 변해가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굉장히 뭐 이렇게 코믹한 조연들 나오고 우영우 변호사의 의도치 않은 이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웃음 나는데
근데 그 자폐 증상을 그렇게 희화하지 않고 아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만 아주 딱 적당한 줄타기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리한 표현들 전체가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같이 성장시키는 사회적 약자를 재현할 때의 우영우의 성실함과 윤리적 태도를 보면서 나도 저래야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동화되고 팽수로 하겠습니다라는 사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변호사로서 제대로 된 모습인가 고민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캐릭터가 성장하면서 시청자들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나. 스스로,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박은빈 배우의 연기력 이 칭찬을 해야 되죠. 아역 때부터 연기를 했기 때문에 벌써 25년, 26년 차 배우의 내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역할이 다 뭐 쉽지 않았겠지만 2007년 태양사신기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눈에 띄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눈동자로도 연기한다. 라는 그러니까 해외 시청자들까지 국내 시청자뿐만 아니라 다 같이 놀란 거예요. 그 고래 포스터 보면서 그 벽에 걸린 그거 보면서 얼마나 벅찬 거를 사람들이 시청자들도 느끼게 하는 굉장한 내공을 가진 배우다. 칭찬하겠습니다. 네. 그 기획 의도 먼저 본다. 박은빈 배우가 이 대본을 받으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획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연기를 할지 그리고 캐릭터가 얼마나 재밌는지 이거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똘망똘망한 거죠.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까? 저는 박은빈 배우를 지켜본 자로서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 총평을 정리해 주실까요? 한국 드라마에 큰 획을 그었다. 시청자들도 성장시켰다. 뭐 사회적 소수자, 탈북자, 성소수자, 자폐인, 젠더 문제 따뜻한 시선으로 그걸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예리하게 공략했다. 여러 가지 칭찬할 수 있는데 이 말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마지막 16화 우영우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존재든 이상하고 별나더라도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이야기. 이거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다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에게 해주는 얘기 같더라고요. 가치 있고 아름답다. 네, 오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